안녕하십니까? 단박에 오름의 대장장이 전지호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네이버에서 단박에 오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도 카페 이름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네, 저희 카페에는 8만여 명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려주신 학습의 노하우, 그리고 합격의 팁, 이런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의 학습을 지원하느라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괄호넣기 문제라든가 이런 학습 정보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올해 꼭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2년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교육학은 가급적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7개의 선택 과목 중에 5개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자라든가 기타의 이런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필수 과목이 있고 그래서 4개를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스포츠 교육학은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그대로 나와주고요, 거의. 그 다음에 상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한 30%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안 문제들. 법안과 관련한 문제들은 공부를 해도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은 조금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3문제를 다 틀린다. 그러면 15점 정도가 빠집니다. 그러면 3문제 정도 다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으면 85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공부만 하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법안과 관련한 문제를 포기해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 법안 얘기를 했더니 바로 법안이 나옵니다. 스포츠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포츠 기본법이라는 건 시행이 22년도 2월입니다. 지금 해설해드리고 있는 이 강의가 22년도 시험인데 22년도 4월에 시험을 봤는데 2월에 시행한 스포츠 기본법을 바로 문제로 내버립니다. 굉장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발표되는 아니면 시행되는 그런 법령이나 법안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바로 코앞이 시험인데 그런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이런 건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 기본법이 뭐냐면 이게 우선 주체는 국가랑 지자체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스포츠 참여를 위해서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2년 2월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이제 그 용어의 정의들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로 알맞지 않은 걸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포츠 기본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 그러니까 학교와 같은 학교나 전문 스포츠와 관련한 내용들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학교 스포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교 스포츠는 건강, 체력의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학교 스포츠는 아닙니다. 학교 스포츠는요, 학교의 책임으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 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틀렸죠. 학교 스포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죠. 스포츠 산업이라는 건 스포츠와 관련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상출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산업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 시설, 아니면 스포츠 강습 시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스포츠 스포츠 용품들, 그런 용품 생산을 위한 산업이라든가 판매를 위한 산업들, 이런 걸 다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장애인 스포츠라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라는 건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이다.
그리고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생활 스포츠에서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전문 스포츠가 있죠. 장애인 스포츠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여기서 자격증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하고 생활 자격증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장애인 스포츠라는 건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라는 의미니까 이건 맞는 말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 스포츠라는 것이 있는데 아이고 야무기야. 제가 강의를 지금 몰아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수능이 좀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라 강의를 막 몰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목도 아픈데. 저희가 계속 자료를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좀 빨리 들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전문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고요. 2조 4호에 의한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스포츠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요. 국민의 체력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 스포츠, 전문 스포츠, 그리고 생활 스포츠 이런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2번 보죠. 2번.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소득이라든가 소외계층이겠죠.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건 스포츠 지도자 생활 하실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에 있는 이런 제도들이거든요. 진짜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들은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도자 생활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실 텐데 그때 뭐 이런 거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등록이 되는가 이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법안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여성 체육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건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국민의 체력을 검사해 주고요. 그리고 그런 체력에 맞는 마땅한 알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처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이용권을 지자체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용권은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이용권을 지급받았으면 그러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없이도 신청을 하면 그냥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나눔 스포츠 교실이라는 건 뭐냐면 행복나눔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지를 위한 정책이죠. 물론 이것도 복지를 위한 정책이고 이것도 복지를 위한 정책인데 그러면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제도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골라라라고 문제를 냈군요. 자,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유청소년들과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광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에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참여의 형평성을 높인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행복나눔이에요. 행복나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인데 이건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실 때
그러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우리는 만약에 시설을 운영할 때 이런 사업에 동참하면 이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시설은 활성화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포츠 참여자 이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각 과목에 목차를 한 번씩 쭉 훑어봐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구나, 어떤 단원에서 나왔겠구나를 아시면 그럼 공부의 효율이 높아져요. 이건 참여자론이네요. 참여자론 뭐냐면 어떤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 그때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기를 줬는데 그러면 이 보기에 해당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참여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참여자론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유소년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소년.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은 주로 학교 체육에서 다루니까 학교 체육하고 관련해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대상, 일반 성인 대상인데 이게 이제 생활인이겠죠? 생활인.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 계시죠?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계층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스포츠 강좌의 참여자로 참여하게 되죠.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참여자에 맞는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강습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누구일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 발달이 뚜렷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신체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발달한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맨날 철딱선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뚜렷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명히 청소년 이상이에요. 청소년 이상. 근데 2차 성징이 나타난데 팁이 있죠. 청소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 그러면 누구냐면 중고생이에요. 중고생. 초등은 아직까지는 유소년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중고생을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고생들. 학교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 잡히고 그 다음에 학원으로 뛰어야 되고 주말에는 밀린 공부, 밀린 숙제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래서 신체 활동은 상당히 줄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근데 한참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한 5시, 6시에 만들어버리면 참여가 거의 안 될걸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거의 참여 못 합니다. 그 시간에 학원에 잡히거든 아니면 야자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을 주로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때니까 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 다음에 정적인 운동, 그러면 움직임이 적은 운동이라는 건데 정적인 운동을 고려를 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거의 안 해요. 요즘은 여학생들도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요. 학교에서 그 체육과 관련해서 무슨 체전 아니면 무슨 체육대회 이런 걸 할 때 보면 여학생들도 땀 뻘뻘 흘리고 그 축구복을 입고 와요. 외국 유명한 축구팀의 유니폼으로 팀복을 만들어 입고 땀 뻘뻘 흘려서 얼굴 빨개져서 오고 막 그럽니다. 그 아이들도 굉장히 뛰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적인 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고려하자라는 게 뭔 얘기냐면 이 당시에 청소년기의 스포츠 프로그램의 참여의 경험이 성인기에도 노년기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때 스포츠에 열심히 잘 참여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성인 시절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엔 3번. 4번. 보기에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에 대한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자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만 고르자. 그러면 우선 프로그램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생활 스포츠
스포츠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세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스포츠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운영할 그 강습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옳은 것만 고르면, 첫 번째, 프로그램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진술한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틀려요. 프로그램을 짤 땐 무조건 가장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목표가 뚜렷해야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의 내용과 함께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다, 뭘 학습시키겠다라는 내용과 더하기 기대되는 행동, 그때 학습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농구의 3점 슛을 배우려고 한다, 가르치려 한다, 아니면 드리블을 가르치려 한다 했을 때 그 학습자들이 그런 데 열심히 참여해서 어떤 행동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진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포츠에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에 따라 동사를 다르게 진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를.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행동이 어떻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참여자가 게으르다는 동사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참여한다. 네, 어떤 행동을 수행한다. 3점 슛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을 해야, 그래야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요거 맞았고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죠. 그랬을 때 최종 행동의 변화 용어로 진술한다 그랬는데, 이건 좀 문맥이 뻑뻑하죠. 이건 이 외국 논문을 직역을 한 걸 다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문제가 뻑뻑한데, 최종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인 용어로 진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참여자에게 나타난 최종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인 용어로 진술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옳은 것만 다 골라라 했으니까 4번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거는 우리 스포츠 교육학의 단원 중에는 수업 모형에서 나온 거예요. 수업 모형. 네, 체육 수업의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포츠 교육학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집중해서 나오냐면, 첫 번째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수업 스타일, 모스턴이라는 사람의 수업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나오고, 더하기 이제 수업의 진행, 수업의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실행에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고, 피드백은 어떻게 줄까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수업의 평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느 단원이냐면, 보통 이제 저희 교재의 기준으로는 5, 6단원이에요. 5, 6단원. 4, 5, 6단원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은 실제로는 단원의 개수가 많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한 3개 단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수업 모형에서 나왔는데, 수업의 모형이라는 건 수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도자마다 자기가 선택한 수업의 그 형태라든가 수업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원에서도요, 저하고 또 다른 강사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문하지 말고 따라만 와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수능 같은 걸 가르칠 때, 특히나 내신같이 바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려는 걸 외워라라고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방향은 되게 다른 거죠. 수업의 방식은. 그런 걸 유사한 어떤 형태끼리 묶어서 모형화했다. 그래서 그걸 수업의 모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수업의 모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건 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건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면 모든 팀원들이요,
어떻게 자신의 팀에 할당된 과제를 익혀요.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가 팀을 이렇게 묶어주고 조별로 묶어주고 이 안에 사람들이 있겠죠? 몇 명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얘한테는 A라는 과제를 가르쳐주고 얘한테는 B라고 가르쳐주고 얘한테는 C를 가르쳐주고 얘네들한테는 D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과제가 분할이 가능한 쪼개질 수 있는 과제인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과제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도 해야 되고 슛도 쏴야 되고 패스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구될 때 얘네한텐 드리블, 얘네한텐 슛, 얘네한텐 패스, 얘네한텐 수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는 그 드리블에 능통하게 되고 얘네는 슛에 능통하게 되고 얘네는 수비에 능통하게 되고 뭐 얘네는 다른 거에 능통하게 되었을 때 이 각각의 요 조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이번에 여기로 가서 자기가 공부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얘네는 여기로 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걸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것 하나에 능통했다가 그 능통한 걸 다른 데에 전수하고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그러면 교사는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고 얘네들의 자발성이 증가되죠.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때 그걸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협동학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냐면 팀 안에 그 팀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배워오는 거예요. 이제 조가 하나 있어. 교사한테 가서 요 A라는 B라는 C라는 D라는 학생들이 있을 때 교사한테 가서 각각 다른 걸 배워와요. 다른 걸 배워와서 와가지고 자기가 배운 걸 팀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그 팀별로 움직이면서 가르쳤는데 이번엔 같은 팀 안에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배웠던 걸 전파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이것도 협동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협동학습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협동학습, 이건 협력학습이야 라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네. 그 논문에 따르면 이 스포츠 교육학, 이건 교육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교육학에서는 이걸 협동, 이건 협력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굳이 협동과 협력을 나누지 않으니까 그냥 협동학습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게 협동학습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건 답은 3번인데 직접 교수 모형은 뭐냐면 교사가 중심이 돼서 교사가 모든 걸 다 가르쳐 버리는 겁니다. 한 반에 막 70명, 80명씩 놓고 수업 받았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직접 교수 모형. 개별화는 뭐냐면 개인마다에게 교사가 본인이 목표했던 수업의 내용을 전부 다 한꺼번에 줍니다. 한꺼번에 주면 그러면 학생들은 보다가 이건 나한테 너무 쉬워. 이것도 쉬워. 그러다가 자신한테 맞는 진도가 나왔을 때부터 자기가 수업을 연습합니다. 그 내용을. 연습하고 가끔 가서 교사에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걸 개별화 지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은 지금 이거, 네. 모든 팀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를 익힌 후에 교사가 돼서 다른 팀에게 전파하거나 각 팀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배워온 다음에 같은 팀원들, 다른 걸 각기 배운 팀원들에게 자기가 배운 걸 전파하거나 이런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전술 게임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매칠러가 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교수와 학습 과정,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고려할 내용인 거라고 하며 고려할 구성 요소 중에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칠러가 말한 수업 계획안 작성 시 고려할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거로 설명을 드리죠. 학습의 목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내 수업 프로그램은 무엇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학습의 목표. 그 다음에 수업의 맥락이란 건 뭐냐면 이 수업과 관련 있는 뭐 공간의 문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그리고 환경은 어떤가,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교구들은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수업의 맥락이라고 해요. 맥락,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도구의 문제예요, 이건. 그걸 써놔야 된다, 학습의 목표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맥락을 잡아놨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배정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의 구조. 과제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시작. 이건 다른 사람 얘기예요. 링크라는 사람 얘기인데 시작형 과제. 초급 과제죠. 그 다음에는 확장형, 확대형 과제, 조금 더 복잡한 과제, 그 다음에 세련된 과제, 그 다음에 응용 과제,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나열할까?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안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건 뭐냐라는 거죠, 이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과제 제시에 적합한 모형이 있어야 돼. 수업의 모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업 모형을 마련하고, 그리고 단서라고, 주요 단서라고도 하고요. 학습 단서라고도 해요, 이걸. 단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학습 단서라는 게 뭐냐면 다른 책에서, 다른 설명에서 Q라고도 하는데 그 학습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단어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테니스에 서브를 넣을 때 서브를 짧게 잡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힘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역학적으로도. 서브는 최대한 이 신체 문제를 펴서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포츠 교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계속 짧게 잡아. 그러면 그때 큐를 주는 거죠. 길게. 길게. 이런 식의 학습 단서를 미리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학생에게 과제의 구조, 이 과제는 어떤 단계로 너희에게 전수할 거야. 과제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과제를 계열화하고, 그리고 진도를 마련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은 학습의 목표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업 맥락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간의 배정에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과제의 제시와 과제의 구조에 넣어야 됩니까? 이제 답이 쉽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공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기출문제만 대략 풀어가지고 어떻게 붙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건 내년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시험이요, 필기가 합격률이 35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에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35에서 45라는 건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만 듣고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문제가 변형되고 다른 문제가 나와도 그냥 풀립니다. 7번. 보기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 자, 그 스포츠 교육학은 얻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쉽게 얻어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상식으로 풀립니다. 키워드를 잘 찾으니까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옳은 것만 고르래요. 위험한 상황이 예측돼도 벌써 이상하죠? 뭘 하자. 끝까지 수행하자. 난리 날라고 어쩌려고 사고 나면 이거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전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기시키자라는 거예요. 네, 안전한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기시키자. 이게 제가 학원을 운영할 때도 항상 조심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신입 학생들이 오면 제가 항상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해도 되는 것, 이걸 구분시켜 줍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전자칠판인데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안 써지는 데가 있는 게 뭐냐면 이놈들이 장난을 해놓은 거예요. 안 써지는 데가 있어요. 막 하다 보면 그게 이 녀석들이 이 전자칠판은 무겁고 위험하고 그리고 비용도 큰 거다. 이게 가격이 되게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다루고 이건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저만 없으면 이거 켜놓고 여기다 낙서하고 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약간 뭔가가 망가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교구, 공간, 학생 등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칠판은 항상 제가 눈에 띄는데 아니면 저희 강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일 넓은 강의실에 배치한다고 제일 넓은 강의실 하나를 쪼개서 이 촬영실로 만들다 보니까 제일 구석에 있는 잘 안 쓰는 데다가 이걸 해버렸네요. 그러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맞는 말이죠. 새로운 연습과제나 게임을 시작할 때 지도자는 학생들의 활동을 계속 봐야 돼요. 학생들의 활동을. 그래서 다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죠? 그러면 상식으로 풀리잖아요. 느드르니까 4번이겠네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교육학을 선택해서 그래서 시험에 응시하시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헬리슨 이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마다 기출문제 풀 때마다 이게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수업 모형이에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헬리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실천 연구, 교육학 실천 연구의 한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슬램가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소득이 낮고, 그리고 유색인종이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주변에 그 성장에 관련된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은 거의 무너졌다고 해요. 공교육은. 그래서 공교육에 가면 아이들이 수업은 안 듣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거나 아예 수업을 안 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사교육 시장이 크고, 이제 여기서 사교육은 학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기업화되어 있는 학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학교에 대한 그 요구들이 크답니다, 니즈가. 그래서 공교육을 나왔는가, 공교육을 받고 있는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육의 수준의 차이도 굉장히 크대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소외계급,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아니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다시 한번 잘 가르쳐보자 라고 하면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사회적 책임감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에 따르면 요 순서 그대로예요. 요 순서 그대로. 이런 순서로 학생을 키워가겠다는 건데 요 앞에는 무책임 단계예요. 무책임 단계.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사례가 직접 사례를 이렇게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슬럼화되어 있는 슬럼가에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보면 같이 학교 가는 아이들도 없어요. 우린 어릴 때 누구야 학교 가자 그래서 같이 가고요.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가고 이랬는데 아무도 그러질 않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 엄청 무책임하겠죠, 그죠?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육기관까지만 어쨌든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이때는 안 와요. 근데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닌데 적어도 와서 말썽은 부리지 않으려고 하는 단계가 형성돼요. 적어도 말썽은 부리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해요. 그걸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단계다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상호 협력적이고 다른 학생들을 돕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긴 어때야 되냐면 적어도 말썽은 부리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이 단계에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 교육기관에 오는 게 익숙해지네? 그럼 참여와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발성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 자발성이라는 건 없지만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재미가 있어지는 거지. 이게 또 스포츠 교육이라면 더더욱 그러겠죠, 그죠? 강제로 끌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 일수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때부터가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자발성이 생기는 거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오운완 이러면서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그 다음에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얘가 졸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벗어난 다음엔 일상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이한다라 그래요. 전이. 전이 저기 있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헬리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의 그 발달 수준, 발달 단계예요, 이게. 그럼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스포츠 교육학은. 왜냐하면 이 파트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수업 모형, 아까 그랬죠? 수업의 스타일, 그 다음에 수업의 실천, 그 다음에 평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9번. 평가. 제가 그랬죠? 평가에서 나온다고? 다음에 평가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요. 평가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해지고요. 평가의 영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평가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선택지에 진단이니 형성이니 뭐 이딴 얘기가 있는 걸로 보면 지금 현행 학교 교육에서 평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얘기예요. 현행에서는요, 진단, 그 다음에 형성, 그 다음에는 수행, 그 총괄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녀석들, 내 전자칠판 이렇게 고장낸 놈 잡아내서 한번 혼내줘 볼까요? 그 다음엔, 수행. 이런 식으로 현행에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단평가부터 얘기할게요.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봅니다. 그래서 중고생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계시면 아이들 학교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세요. 뭔가 시험지 쪼가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시험지가 진단평가나 형성평가예요. 진단이나 형성평가.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이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서 수업의 난이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보는 평가가 진단평가예요. 요즘 아이들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라 해도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사교육을 미리 세게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교육 세게 받은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수능 문제 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거를 풀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 진단평가를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단원을 진행하면서 그 단원에서 중요한 개념들, 이 개념과 지식을 형성시키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이거 여기서 중요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복습해야 돼 이러면서 줍니다. 애들 거의 안 풉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풀어요. 왜냐하면 그거로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되게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그 정도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항상 학교 가방을 뒤져보세요. 이거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시험을 보죠. 하나의 단원이 끝나면. 그래서 이것도 나눠주거나 아니면 총괄평가를 중간이나 아니면 기말고사 함께 반영을 해서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라 그래서 정말 이 진도에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해봐 라고 하면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조별과제를 내기도 하고 조사해서 보고서 써 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점수가 예전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로만 점수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요게 뭐 한 40%? 40에서 한 50%? 많은 데는 60% 정도 반영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 점수를 이런 걸로 요 수행평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세특에 뭐 수업에 참여도 이런 걸로 더 주고 뭐 이럽니다. 자,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진단평가와 형성평가와 수행평가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총괄평가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서 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 수업 전에 본대요. 학습 목표에 따른 참여자의 수준을 결정하고 참여자가 계속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이럴 때
수업을 다시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피드백을 얼만큼 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랍니다. 그럼 이런 시험을 뭐라고 할까? 이게 진단평가예요. 진단한다는 거예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높이뛰기 목표와 운동계획을 수립하게 한 다음에 육상단원이 끝나는 시점에 그걸 달성했는지 자 수업이 끝날 때 본대요. 그래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시험 그걸 뭐라고 해요? 네, 총괄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단평가와 총괄이 섞여 있는 건 요거겠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네요. 평가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어요. 평가에서. 평가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여기 사례 이렇게 주어진 이 평가를 뭐라고 할까의 문제입니다.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 과정에서 두 발이 멈춘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시도하는가 이렇게 봐요. 본 다음에 그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주는데 자 지금 체크의 수준이 예스냐 노우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항목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러면 조금 다른 평가죠, 그죠? 이런 건 이제 평정척도라고 해요. 평정척도라고 하는데 얘는 예스냐 노우냐만 구분합니다. 이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이 시험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라는 시험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죠. 이건요, 지금 시험 문항도 되게 단순하고요. 그리고 그 평정의 척도도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체크하는 항목이. 그래서 이건 빠르다가 특징이에요.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 관찰자가, 지도자가 관찰자가 되었을 때 관찰자의 관찰만으로도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성평가도 작동을 하게 돼요. 정성적 평가가 가능해요. 여기서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적 평가도 가능합니다. 질적 평가가 가능해요. 다만 관찰을 통해서 질적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주관성이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주관성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평가에 이 주관성이 개입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죠? 요건 그래서 한계점이 돼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이 체크리스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사용이 편하다라는 건 옳답니다. 질적 평가가 불가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질적 평가는 가능해요. 느낌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네, 신속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요. 구체적으로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의 발생 시점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0번의 답은 2번이에요. 근데, 자, 저 보세요. 지금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를 설명을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평가의 기법 중엔 체크리스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평가의 기법들이 있다는 거죠. 체크리스트 말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만 딸랑 듣고 어떻게 요령껏 문제 풀고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합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이네요. 학교체육진흥법 21년도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기출문제가 22년도예요. 22년 4월에 봤던 시험인데 21년 6월에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의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에 이렇게 개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이런 법안을 다 공부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법안 문제는 조금 포기하고 가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요? 게다가 이제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머나 이 학교체육진흥법이 굉장히 많은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학교장의 역할은 이라고 했어요. 학교장의 역할. 그러면 법안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교 체육의 문제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교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가졌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찍어보는데 네. 1번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하재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하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어떤 활동 중에 학교 스포츠 클럽 요게 하나 있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굳이 구분하면 요거는 학생 주도, 요건 학교 주도예요. 둘 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인데 이건 학생이 주도하고 요거는 학교 쪽에서 주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런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에 전문 코치를 지정하는가 그러면 이거는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에 불과해요.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 코치가 아니라 일단 학교 선생님, 지정 교사 정도,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 정도. 그 다음에 플러스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 우리 같은 생활 스포츠 지도자를 고용해서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생활 스포츠 지도자는요, 정규 수업에서는 특정한 어떤 단체, 학교 내의 단체나 동아리를 끌진 못하지만, 정규 수업에서는 끌진 못하지만, 이런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서는 그 책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어요. 전문 코치 아니에요. 전문 코치라고 하면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말하거든요.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말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이게 이제 클럽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리인데 이 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부의 기록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였는데 요거는 22년도, 거의 22년도부터는 중단됐습니다. 현실안에선 중단됐어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중단됐냐 하면 이런 기록들을 막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고 그걸로 상급학교 진학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과장해서 기록하거나 아니면 하지도 않은 활동을 막 적어줘 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급학교, 대학 쪽에서는 이제는 세특, 과목과 관련한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것만 보고 기타의 내용은 안 보기로 해버렸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1년도 시행이니까 그때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 맞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교육부령 맞아요. 그 다음에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해당 학교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맞고요. 요게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번에는 체육시설법이에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체육시설, 우리가 스포츠 지도자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용의 형태로 일을 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내가 시설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본인의 체육시설, 스키장이야, 승마장이야, 수영장이야, 골프장이야, 체력단련장이야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인의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을 다 알으래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과감하게. 이런 걸 어떻게 외우냐? 나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거나 PT샵 운영할 텐데 내가 수영장이라든가 승마장 여기에 몇 명을 스포츠 지도자를 배정해야 되는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포기하시라는 거고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요거 다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여기가 틀렸어요. 체력 단련장 업은 사람 수는 똑같은데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면적이. 이거 300m 제곱이에요. 300m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기출문제만 한번 보고요. 새로운 내용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국민체육진흥법이에요. 와, 법안 엄청 나오는 것 같죠? 법안이 많은 해에는 한 4문제까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3문제는 나와줍니다. 이것도 21년도 시행이에요. 그래서 규정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자의 자격은이에요.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걸 고르는데 이게 답이 2개예요. 답이 2개입니다. 우선 하나 답은 여기입니다. 체육 지도자 자격은 19세 이상이 아니라 18세 이상입니다. 네, 만으로 18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한국 나이, 만 나이 이렇게 구분하던 시대에 그거 혼동하는 사람들 틀리라고 낸 문제처럼 보이네요.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1, 2급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 검증에 합격해야 돼요. 연수까지 이수해야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연수 다 끝나고 나면 가을 다 지나고 가을 다 지나서 늦가을에 이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맞죠? 그리고 1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는 자격 종목의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에 경력이 있으면 준다가 아니라 응시 자격을 준다예요. 응시 자격을 준다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자, 이거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아마도 처음엔 답을 이걸로 했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문제 내는 사람이 응시 자격을 준다라는 내용을 깜빡하고 빼먹고 이 정도만 돼도 뭐 이거는 맞는 말이겠지 하고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답이 수정되어서 정답은 1번하고 4번을 정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지도 경력이 있다 그래서 1급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네, 14번. 네. 맡은 보기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마튼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육학자예요. 스포츠 교육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천연구라고 해요. 실천연구, 실행연구라고도 하는데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수업의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위가 이제 공학, 스포츠가 아니라 교육공학, 그 다음에는 지금 글로벌 국제교육이라는 건데, 글로벌 국제교육 쪽은 아무래도 이론 연구가 커요.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교육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연구를 좀 주로 한다면, 교육공학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공학적이에요. 스포츠에 자꾸 교육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할까, 교육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할까, 막 이런 내용을 다루죠. 이 사람들 그쪽이에요. 이제 실천 연구, 실행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이론을 인용을 하고요.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보강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도 해서 되게 유사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이론이. 마튼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체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자라는 이론을 많이 발표해요. 그런 점에서는 마튼스라는 사람을 외우는 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체육교육의 프로그램을 6단계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 생활을 할 때 지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할 건가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막연하잖아요. 누굴 가르치지? 이거부터 정해야 되죠. 누굴 가르치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요거부터 고민하시게 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면 노인 스포츠 학습자를 가르칠까, 아니면 장애인을 가르칠까, 아니면 유소년을 가르칠까, 청소년을 가르칠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엔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면 가용 시간이 되게 짧다. 얘들이 학교 다니고 야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가야 되고 그러면 가용 시간이 짧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격렬한 운동 좋아하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분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 아니면 도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가르치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게 수업의 모형이 되겠죠. 수업의 모형이나 아니면 수업의 스타일 이런 걸 결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머튼스라는 사람이 말한 교육 프로그램, 체육교육 프로그램의 6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답을 채워 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누구에게 뭘 가르치지는 요거겠네요. 요것도 약간 괜찮긴 한데 요거랑 경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결정하고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지? 라는 거죠. 그럼 전술 선택은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의 실행과 관련한 얘기들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론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중에 전문체육 프로그램론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수업 모형의 문제군요. 여기 보니까 수업의 모형의 문제네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했는데 이거는 동료 교수 모형이라고 아예 줬어요. 답을. 이렇게 동료 교수 모형이라고 줬는데 동료 교수 모형이라는 답을 몰라도 공부를 하셨다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수업의 모형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짝을 묶어놔요. 이렇게 짝을 묶어 놓습니다. 두 명을. 그래서 여기가 A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여기가 B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A에게 교사가 A와 소통합니다. A랑 소통하면서 너 가서 B에게 뭘 가르쳐줘. 라고 뭔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얘랑만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얘 가르쳤는데 어려워하던데요? 그럼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그 다음에 얘는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얘에게 가서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피드백을 계속 주기도 해요. 피드백을 주고요. 관찰하고 그러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자신의 권한을 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얘를 개인교사라고 합니다. 개인교사. 개인교사가 학습자, 똑같은 학생인데 얘가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서를 바꿔서 또 가르쳐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이런 걸 동료 교수라고 합니다. 동료 교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동료 교수 모형에서 여기의 자리에는 개인 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은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데요.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이냐면 얘를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교정하는 피드백을 줍니다. 교정 피드백을 줍니다. 바로 잡아주는 피드백을 줘요. 중립적인 피드백이라는 건 가치 판단하지 않고 교정도 없는 객관적인 피드백인데 그런 피드백 안 줍니다. 아주 교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돼요. 이게 동료 교수 모형의 어떤 개요예요. 그러면 공부는 또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이런 거. 수업의 모형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핀, 미첼, 오슬린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해 중심 게임 모형이에요. 이것도 수업 모형이죠. 이것도 수업 모형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실행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 논문을 인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래서 새로운 논문을 씁니다. 이 이해 중심 게임 모형은 어디서 나온 모형이냐면 전술 게임 모형이에요. 전술 게임 모형이라는 데에서 변형되어서 나온 이론입니다. 전술 게임 모형은 뭐냐면 전술에 따라 스포츠들을 종류별로 묶어보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영역형 스포츠, 영역 침범형 스포츠, 그 다음에 네트형 스포츠, 아니면 벽형 스포츠, 벽치기 하는 거,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표적형 스포츠, 뭐 등등등. 뭐 등등등. 이런 스포츠들로 종류별로 나누면 얘네들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유사한 전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술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와서 이해 중심, 뭘 이해해? 전술의 특성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전술의 특성을. 그러면서 얘기한 건데, 그때 변형 게임을 하자. 그러면 변형 게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축구야. 축구는 영역 침범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역을 많이 먹어서 유리한 영역을 많이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편 골대에 공을 전달해야 되고, 집어넣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편끼리 패스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핵심적인 전술의 특성을 아주 단순화하고 초기에는 그것을 연습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축구 가르칠 때 처음에는 발로 차는 건 어려우니까 손으로 공을 패스하게 되고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걸 연습을 시키기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술과 그 전술을 특히 과장해서 특별하게 좀 이제 확대해서 그것만 연습시키자고 해서 대표성과 과장성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돼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이 그리핀이라든가 이 사람의 특성과 동시에 전술 게임 모형의 특성까지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려요. 스포츠 교육학은 이런 걸 공부하면 돼요. 여기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젠틸이라고 하는데 젠타일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니까 네, 스포츠 기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이 내용은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다룹니다.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다룹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데 보니까 무슨 기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는데 환경이 변화해. 그리고 상태가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발현돼야 되는 기술을 말하고, 니은은 상대적으로 환경 조건이 안정적인데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기술이야 라는 겁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죠. 답이 너무 뻔한데요. 이게 개방 환경 기술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엔 폐쇄 환경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폐쇄 기능, 개방 환경 기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럼 개방적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 대표적으로 축구, 농구 같은 경우에 상대편 수비수들의 위치도 달라지고 우리 편 공격수의 위치도 달라지고 그런 환경들이 계속 변합니다. 스포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의 변화에 맞춰서 나의 기술도 같이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방이라는 게 달라져, 변화에 오픈되어 있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 있진 않아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구나 농구에서 활용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방 환경 기술이라고 하고, 폐쇄 환경 기술이라는 건요, 닫혀 있어, 고정되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고정되어 있어. 어떤 경우 사격, 양궁, 이런 경우 당구. 얘는 물론 이제 당구 같은 경우에 매번 공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그 공이 도망가진 않잖아요. 치는 동안에 플레이를 하는 동안엔 도망가진 않지 않습니까? 멈춰 있을 때 치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뭔가를 상대로 기술을 쓰려고 할 때 그걸 폐쇄 환경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개방 기술이죠. 그리고 폐쇄 기술이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어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번 22년도 강의에서는 전술 게임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영역형, 네트형, 필드형, 표적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전술 게임 모형이에요. 전술 게임 모형인데 여기에서는 농구, 축구, 하키, 풋볼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고 유리한 영역을 차지한 다음에 골대에, 상대편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스포츠 유형. 네트는 가운데 네트 쳐놓고 하는 거. 필드형, 야구, 소프트, 킥볼을 필드에서 뛴다 그래서 필드형, 공수 전환하면서. 그 다음에 표적형. 그 다음에 이제 벽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벽형.
벽형은 뭐냐 하면, 뭐죠? 그 스쿼시 같은 거. 이런 것들. 벽에다 때리는 거. 라켓볼도 그런 거죠. 라켓.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묶을 수 있냐면 얘네들은 전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전술적으로의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전술적으로 얘네들끼리 전술적으로 유사하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전술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종목의 전술에도 금방 그 전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술의 유사성 때문에 전술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거나, 이놈들 이거 고장내놔서 확장되고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확장되고 전이 될 수 있다. 됐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스포츠 교육학을 선택했다. 그럼 공부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묶었을까? 전술 게임의 전이 가능성 때문에 그렇구나. 답은 그럼 2번이겠구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지, 스포츠 교육학에서 그 법안, 법령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18번.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할만하시죠? 공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스포츠 지도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드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 정도 합니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 측면도 있어요. 저희 교재가 가장 두껍고 세밀하고요. 내용도 세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재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금방 다른 교재들에 쫙 퍼집니다. 다른 교재들이 금방 이렇게 그 내용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서 강의를 하는 걸 보면 강의가 좀 못마땅한 강의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 카페에 그래서 다른 출판사, 다른 인강 강사의 강의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수하시는 분들 중에. 따로 떨어졌다, 내가. 이러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강의는 어때야 하는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어떠세요? 들으실만 합니까? 저희 강의 잘합니다. 진짜 지자랑 오진다. 그죠? 자, 다시 이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피드백의 유형인데, 모스턴이라는 아저씨는 이 스포츠 교육학에선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스턴의 수업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수업의 종류를 11가지로 나눠요. 11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수업의 주도성을 누가 가지느냐, 그리고 자율성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학습자의 자율성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래서 그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학습자의 자율성은 좀 낮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교사 중심. 근데 이제 학습자로 넘어가면 학습자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엔 그 창의성을 얼만큼 인정해 줄래, 학습자의 창의성을 얼만큼 인정해 줄래, 이걸 가지고 그렇게 2개의 기준 정도로 11개로 수업을 나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빈출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스턴의 수업 스펙트럼, 수업의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피드백의 종류를 나눠봤대요. 피드백의 종류. 근데 피드백의 종류를 이렇게 사실적 행동을 기술하는 피드백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피드백인데, 피드백의 유형인데, 첫 번째 피드백의 유형에는요, 우선은 객관적 피드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피드백. 그럼 객관적인 피드백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사실만 기술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대비되는 개념은 주관적 피드백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립적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립적 피드백이라는 건 같이 객관적인 피드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중립적 피드백은 무엇하고 대비되는 거냐면 가치적 피드백이라는 것하고 대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그 행동은 옳다, 그 행동은 옳지 않다까지 평가하면 가치적 피드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속에서 주관적인 피드백하고 가치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다 교정을 담고 있느냐, 교정적 피드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교정이라는 건 행동을 이렇게 수정해야 돼까지 알려주는 거죠. 그런 피드백을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스턴이라는 사람이 굳이 제시한이라는 말은 빠져도 문제가 성립합니다,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거고, 판단이나 수정 지시를 하지 않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하진 않지만, 수정 지시는 하지 않지만, 피드백 진술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피드백 진술의 내용이 판단이나 수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테니스에 서브를 넣을 때 그럴 때는 신체 분절을 최대한 펴서 라켓을 잡고 휘둘러야 그래야 강하게 공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역학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팔을 펴지 않고 서브를 그냥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팔을 펴지 않았다라고. 그럼 팔을 펴지 않았다라고 객관적으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팔을 펴야만 한다라는 교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팔을 또 안 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피드백의 형태, 즉 교정적인 피드백 아니면 가치 피드백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 그런 답은 뭐다? 그러면 중립적인 피드백, 객관적 피드백이라고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중립적 피드백, 객관적인 피드백이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20번, 링크. 이 사람 외우세요, 그냥. 이 사람은 한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네요. 교육학자고요. 이 사람은 내용 발달 단계라고 했는데 내용 발달 단계가 아니라 과제의 제시 단계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강생들을, 학습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맨 처음엔 시작 단계의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시작 단계의 과제는 가장 단순할 겁니다. 가장 단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확대형 과제를 줍니다. 확대 과제라는 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세분해서 더 정밀하게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그걸 링크는 확대 과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단계가 지나면 세련형 과제를 줍니다. 세련형 과제는 질적 요소까지 고려를 한 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복싱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세분해서 주먹의 종류들 다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더 우아하고 멋진 그리고 더 파워 있는 주먹을 줄 수 있는 이런 과제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응용하는 단계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응용은 적용이라고도 합니다. 링에 올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봐봐. 실제로 써봐봐. 라는 과제를 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전적인 과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제시 단계를 링크는 이렇게 시작, 확대, 세련, 응용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는 것만 고르면 되는데 응용은 적용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네, 1번 답이 그냥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22년도 기출문제 강의를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만 푸시고 어떻게 얼레벌레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은 접으세요. 물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자가 되시려면 적어도 이 선택 과목들에 들어있는 내용 정도의 한 3분의 2는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멋진 지도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3년도 기출문제에서 또 뵙겠습니다.